우리가 아까 윤동주의 눈을 감고 간다라는 작품을 봤었죠. 이번에는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윤동주는 뭔가 고요하고 내면적인 인간, 뭔가 행동적이기라기보다는 약간 좀 정적이면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뭔가 내적으로 다져 나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의 시를 보면 항상 뭘 기억하자? 네, 자아 성찰을 기억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윤동주 시 세계 전반을 지배하는 어떤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근원적인 어떤 사색의 형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윤동주의 어떤 반성과 성찰은 나약한 자기를 위로하거나 달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자기 수양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윤동주는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달라진 뭔가 의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화상이라는 시 전체적인 내용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게요. 일단 이 시는 산문처럼 쓴 자유시입니다. 외딴 우물에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봐. 가만히 들여다본다는 건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물은 나를 비춰주는 거, 거울처럼 나를 비춰주는 거, 나의 성찰의 매개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1년이랑 2년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화자는 사나이가 돼. 그러니까 거기에 사나이가 있다.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을 하지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그래서 그 모습이 싫어져서 우물을 떠나. 근데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그런 자신이 뭔가 가엾은 거지. 일종의 자기 연민인 거야. 그래서 다시 우물로 가서 자신을 들여다봐. 근데 또다시 자신이 미워지는 거야. 그래서 또다시 돌아가. 그러다가 그리워져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지. 이렇게 시적 화자는 자신에게 미움을 느끼는데 그 미움이 나중에는 연민으로 뭔가 가엾어지는 거. 그리고 그 가엾음은 다시 그리움으로 변한다는 거지. 이거는 순수하게 살던 자신의 옛날 모습 또는 자기가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모습이 그리워진다라는 걸 뜻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런 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내면을 응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감정인 거지. 이해되겠지? 당연히 이런 건 성찰을 할 때에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다라고 보면 돼. 마지막으로 다시 우물 속을 보잖아. 우물 속에 다시 아름다운 배경이 묘사가 돼. 그리고 그곳에 한 명이 더 있어. 누구?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 우물 속에는 추억이라는 또 다른 시간의 흐름이 화자의 성찰과 인간적 고뇌 속에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를 같이 읽으면서 다시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산모통일을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우물 안에서 나를 들여다본다라고 했어. 우물이 뭐라고? 이게 거울의 역할이 되는 거라고. 뭐라고?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거지.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본대. 왜? 나를 참된 자아를 발견하겠다는 조심스러운 태도야. 이거는 뭐라고? 객관적 자아 성찰을 얘기하는 거지. 자, 우물을 봤더니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자, 우물 속의 풍경 어떻죠? 순수하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거는 초라한 자아랑 대조가 되는 아름다운 자연인 거지.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대. 그 한 사나이는 우물에 비친 화자의 모습이 되겠지. 자, 이 사나이는 암담한 현실을 살고 있는 초라한 자아.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 그 사나이에 대한 나의 감정 뭐야? 미워졌대. 이건 식민지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인 거지. 그치? 현실의 자아는 고뇌와 번민을 안고 살아가는 식민지 시대 젊은 지식인인데 우물에 비친 사나이는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더불어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고 그 사나이가 보기 싫어서 우물을 떠나는 거지. 그렇게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그 사나이가 어떻게 됐다고? 가엾어진대. 자기 연민이야. 이 사람의 감정이 변화했어. 식민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연민이나 혹은 자조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지? 화자는 그렇게 심성이 모진 사람이 아닌가 봐. 그래서 다시 우물에 갔더니 우물 속의 사나이 그대로 있네. 근데 다시 그 사나이가 어때 얘들아? 미워진대. 자, 화자의 정서 변화 잘 봐봐. 애증과 반복으로 인한 어떤 심적 갈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나요?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다시 어떻게 됐다고? 그리워진대. 자신에 대한 미움과 연민의 단계를 지나서 그리움의 단계로 나아간 거지.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과 반목이 서서히 화해 그리고 통합하는 단계로 가고 있구나. 이 그리움은 자신의 순수했던 옛 모습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그리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뭐처럼? 추억처럼. 순수했던 과거의 자신을 발견한 거죠. 앞에 이연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구성상의 안정감을 주면서 자신의 존재를 추억에 비유하면서 좀 더 여유 있게 현실에서, 이 암담한 현실에서 조금 물러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내적 갈등과 애증의 관계에서 벗어난 거죠.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두 자아의 화해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구나. 됐나요? 네. 부끄러움과 성찰이라는 윤동주 시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시이면서 이 시상 전개에 따라서 화자의 심리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죠. 이거 포인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화자의 이런 자아 성찰적 태도, 그리고 앞에 이제 이 반복을 통한 어떤 구조적 안정감이나 어떤 균형감,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물이라는 시어의 의미. 우물이 아까 말했잖아.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대상, 거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그치? 존재 이미지를 그냥 딱 보여주는 거지 그 모습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우물은 또 어떻게 보면은 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잖아. 순수한 자연, 어떤 생명의 원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우물 안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있는 그 우물 안은 굉장히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되는 거지. 그 아름다운 세계에 현실에 안주하는 사나이가 있었고 그 사나이가 이 아름다운 현실에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미웠다가 가엾다가 다시 미웠다가 다시 그리웠다가 하면서 그 아름다운 곳에 순수했던 자기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신과 화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괜찮았나요?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문제를 풀면 되고요. 윤동주의 또 다른 대표적인 시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지금 우리가 서술어를 보면요. 그리고 화자 나 등장했죠. 내가 과거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하늘의 맹세라고 하잖아. 이거는 어떤 윤리적인 판단의 기준인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정말 순수한 삶에 대한 강한 의지야. 혼탁한 현실 속에서도 나는 전혀 타협하지 않겠다. 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순수한 삶을 살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겠니? 그러다 보니까 난 정말 순수하게,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잎새이는 바람. 얼마나 작은 거야. 별거 아닌 거. 거기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과거의 모습인 거야. 이 바람은 화자의 어떤 내적인 갈등, 심리적인 동요라고 봐주면 돼. 이건 뭐라고? 내적 갈등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과거의 모습이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윤동주 시에서 별이라는 것은 뭐라고? 희망, 이상, 순수함, 양심 이런 것들이 되는 거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 연민이 되는 거야.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아마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함, 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 뭐뭐 하겠다. 여기까지가 뭐야? 미래가 되는 거야. 자신의 어떤 주어진 삶에 대한 다짐이 되는 거겠지. 아마 나한테 주어진 길은 부끄러움 없는 삶,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 이 생유한한 존재들을 사랑하는 삶, 이게 되는 거겠지. 그치? 아마 이거는 또 일제강점기 지식인으로서 이 민족을 위한 나의 사명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내 길을 묵묵히 가겠다라는 윤동주의 다짐이자 의지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오늘 자 현재야. 그런데 현재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떻대? 밤이야. 그치? 아까 별이 뭐라고? 이상과 희망, 꿈이라 그랬었잖아. 근데 지금 현실이 되게 암담한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람에 스치운데, 우리가 바람은 뭘 얘기한다고? 시련, 고난이 되는 거라고 했었어. 근데 이거는 밤이 아까 외부적인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이니까 아마 이 시련은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 될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방금 서시에서는 바람이 두 개가 있었어. 입새에 있는 바람, 이거는 뭐라고? 내적인 갈등, 내 안에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동요, 갈등, 번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 마지막에 오는 바람은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 되는 거겠지. 이건 현실의 시련, 고난이 되는 거야. 됐죠? 네. 아마 화자는 이런 시련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화자의 양심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겠죠. 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밑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있는 건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윤동주랑 이육사 얘기할 때 일제강점기 저항시, 특히 이육사는 굉장히 뭐랄까 그 강렬한 상징적 시여, 남성적인 어조 이런 게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 절정이라는 시는 견디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관조의 정신으로 받아들이는 강인함, 그런 걸 굉장히 절제된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승전결 한시의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역설법이 있습니다. 역설법은 어떤 효과가 있다?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자, 다시 이육사는 시대 상황과 맞서 싸우면서 치열한 갈등을 통해 도달한 어떤 비극적인 자기 초월의 정신적 경지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쵸? 이 안에 있는 어떤 극기 정신 못지않게 언어도 굉장히 절제하고 압축했습니다. 앞에 1년이랑 2년을 보잖아요. 이거는 화자의 시적 상황이야. 화자의 시적 상황이 어떤데? 자, 극한 상황이 점점 고조되고 있어. 이거 뭐야? 점층법이잖아. 자, 어떤데?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일제의 탄압을 지금 매운 계절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일제강점기의 가혹한 현실을 채찍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탄압과 시련의 갈김을 당하면서 마침내 북방으로 왔대. 자, 북방은 수평적인 한계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수평적 극한 상황까지 내가 쫓겨오게 됐어.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자, 고원은 수직적인 극한입니다. 극한 상황이 이제 수직적인 공간인 고원으로, 그리고 생존의 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서리빨 칼날진 그 위까지 오면서 정말 절정에 이르게 된 거죠. 서리빨, 칼날, 이건 다 고통과 시련을 나타내는 이미지고, 그 위에 서 있는 화자는 그 시련과 고통에 대결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 화자의 극한 상황, 시적 상황 확인했죠? 그쵸? 정말 고통스러운 시대 현실이구나. 자, 그 다음 3년부터는 이 1, 2년에서 제시되었던 외적 상황이 화자의 내면적 상황으로 갑니다. 뭐라고? 화자의 내면으로 가게 됩니다. 화자의 심리로 들어가는 거죠. 화자가 지금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정말 극한 상황이야. 수평적으로도 수직적으로도. 내가 이런 처한 이 상황을 내가 비껴서거나 물러서는 건 불가능해.
그리고 또 내가 무릎을 꿇어서 어떤 힘에 기대서 이 외로움을 덜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 그러면 그때 이건 나의 의지로 견뎌낼 수밖에 없는 거구나 깨닫는 거야. 그게 화자가 자신 상황을 지금 관조를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화자는 이제 겨울이라는 이 비정한 상황을 이제 무지개다,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이 극한 상황에서 참된 삶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화자의 비극적 초월의 모습이구나 라고 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는 역설법이죠. 자, 볼게요. 화자의 시적 상황이 지금 뭐라고? 아주 극한 상황이었어.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극한 상황에 몰린 화자의 심리입니다. 패배를 인정할 수도 없고 신에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할 수도 없어. 구원을 바랄 수도 없는 정말 극한 상황이 되는 거지. 이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담담히 나를 살펴보는 것. 관조를 통해서 이런 극한 상황을 초월하겠다는 의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일제강점기라는 이 현실은 나의 어떤 독립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인가 보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 시는요, 뭔가 겨울은 뭔가 혹독하고 그 다음에 힘든 시간을 의미하고, 강철은 뭔가 싸늘하고 비정하잖아. 근데 무지개는 되게 아름다워, 환상적이야, 희망적이잖아. 그러면 강철이랑 무지개는 사실 서로 어울리기가 힘들어. 서로 어울리기 힘든 애들이 만났어. 그래서 역설법이 된 거지. 강철처럼 뭔가 차가워, 뭔가 비정해. 근데 거기에 아름다운 무지개, 황홀한 무지개? 그러면 강철처럼 차가운 이런 힘든 겨울 속에서 황홀경을 느낀다. 뭐가 되겠어? 내가 이거를 극복해야겠다라는 자신의 초극 의지가 되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괜찮았나요? 네.